자,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2024년도 강의, 전공체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할 때는 뭐 인사하고 시작하니까 가볍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은요. 교과교육학 1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육교육과정 내용인데요. 이 체육교육과정에는 한번 우리가 목차를 한번 봐보실까요? 목차를 좀 보시면 이 교과교육학 1권으로서의 이 체육교육과정의 목차가 첫 번째가 체육교육과정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이 우리는 보통 과거에는 이거를 체육교육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어떤 본질은 무엇이냐, 또 의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개념과 요 사조,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요 모형,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통합, 그 다음 교육과정의 유형.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보통 과거의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체육교육과정 요 파트 1의 체육교육과정 이론 부분이요. 보통은 어떠냐면 임용시험에서 한 2점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 부분에서 4점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여기 3에 해당하는 이 체육교육과정 모형은요. 나중에 우리가 교과교육학 2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체육교수법 파트거든요. 그 체육교수법 파트에 매칠러가 정리한 체육 수업 모형이 있어요. 인스트럭셔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수업 모형 쪽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한꺼번에 다 끝내고 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가면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체육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이가 좀 다 다를 텐데 뭐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고 군대를 안 갔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대를 안 갔을 것이고 남성분들 가운데도 만약 군대를 안 갔다 그러면 만 22, 23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한 5년 전, 6년 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교육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원 그때도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닐 텐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2009나 2015 이런 교육 과정을 적용받으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7차 교육 과정 이런 때에 대학을 다닌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강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몇 년째더라? 그때 저보다 그분이 11살 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 그때 처음에는 30대 이제 강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이 88학번인데요. 여러분은 88, 씨발, 냄새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빠 학번이죠? 근데 이 88학번인데 77학번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계신 어떤 앉아있는 선생님이 저보다 좀 연배가 위이신 것 같아. 근데 수업 중에 이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또 어떤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혹시 몇 학번에서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마음엔 좀 걸리는데 어쨌든 수업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대부분 어리니까 어쩔 땐 반말도 하기도 하고 막 말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분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쓰이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그래갖고 일부러 몇몇 선생님들이랑 오늘은 식사를 좀 한번 하자. 그래갖고 그 몇몇 선생님 일부러 그 선생님이 포함된 그렇게 식사 자리를 했어. 그래서 식사를 해서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제가 계속 궁금했고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그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77학번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그냥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잖아.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 나중에 운동학습과 제어 나중에 심리 파트 공부하다 보면 제 지도 교수님이 그 김선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정년퇴임하신 이제 은사님이신데 은사님이 77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은사님이랑 나이가 똑같은 분인 거야. 제가 그때 이제 박사 막 마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30대고 이제 그분은 40대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놀래갖고 그냥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그 선생님이랑 이제 두 분이 저도 술을 잘은 못하지만 이제 반주 정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미혼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40대까지 노총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해 이제 강의를 같이 하고 굉장히 또 성실하고 그러면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너무너무 귀감이 되게 열심히 하셔갖고 그해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신 다음에 40대 초반에 합격을 하신 거죠. 예. 저는 이제 30대고 그분이 이제 40대시고 그런데 합격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지역의 그 국립사범대학을 나오셨는데 친구들이 장학사인 거야. 친구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 어디로 발령 나고 싶냐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마침 모교가 그 고향에 그 공립 고등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 다 모교로 발령받고 싶다 했더니 그 정도 힘을 쓸 수 있잖아. 예, 그래갖고 마침 그 학교에 TO가 있어갖고 그래 딱 발령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여자 선생님 계셨던 거지. 예, 그래갖고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연이 돼서 결혼하신 거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서로 선생님 하니까 김 선생님 이게 덕분에 자기가 늦은 나이에 자기는 정말 평생 뭐 이게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하고 또 원하는 모교에 또 발령받아서 또 선생님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식까지 낳았으니 은인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위시부를 가르친 것도 좀 어려웠었는데 합격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잘 되시니 제가 이제 평생 선생님의 또 후배들 여러분이 다 후배가 될 수 있잖아요. 멀리 보면 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 제자 가운데 이제 암을 걸렸다가 극복을 하고 정말 얘기 들으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으면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수술했던 이런 자국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사람이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이 정도의 수술을 그리고 거의 뭐 제가 그때 들은 거는 거의 그 가족분들한테 이제 준비를 하셔라 할 정도의 그 상황이 한 두세 번씩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극복하고 합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나이만 먹었지 실제로는 우리 학생들 같이 배우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위치에서 서로 되게 많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저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귀감을 여러분들로부터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만 많고 뭐 강사랍시고 여러분 앞에 떠드는 것이 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런 교육과정기를 거쳐가면서 어느 시대에 하나의 교육을 배운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1987년 제 고3 때입니다. 예? 제가 여기 이때 고3 때 12월 20 며칠 날 대학교 시험을 보고 저 때는 이제 또 희한하게 선지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겨갖고 갑자기 과에 우르르 동네 아저씨까지 다 그 입시를 봐갖고 그 서울대학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실기를 3일 동안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때는 또 실기를 11종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기초 종목 5종목, 응용 실기 5종목, 자기 전공 실기 1종목 해서 기초 종목은 여러분도 잘 하는 그냥 100m 달리기, 뭐 멀리 뛰기, 뭐 턱걸이 이와 같은 체력장 중심의 종목이 5가지 종목이 있었고요. 응용 실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철봉의 기술, 예를 들어 대차 휘돌기와 같은 어떤 기술, 그 다음에 높이뛰기, 그 다음에 농구, 그 다음에 배구는 브래디 테스트, 뭐 이런 식의 테스트가 5개. 그 다음에 전공 실기로 또 100점짜리가 자기가 하는 전공 실기 하나를 해서 저는 원래 테니스를 하다가 나중에 손을 좀 다쳐갖고 핸드볼로 바꿔갖고 이제 핸드볼로 전공 실기를 했는데 요 시기에 저는 어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 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 시기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여러분들 중에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요 시기까지 가겠죠. 근데 그 각각의 시기마다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여기 1987에 고3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그때 공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송파 잠실 쪽에 이제 그서 초중 고등학교를 이제 다 나오고 뭐 대학은 뭐 거기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이제 뭐 관악에서 이제 계속 있었지만 제가 큰 거는 다 초중 고등학교는 다 맨날 거기 잠실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데월드 없었어. 롯데월드 자리가 옛날에 공사장 자리로 그냥 땅만 있어서 겨울에는 거기가 스케이트장으로 변해갖고 거기서 스케이트 탔던 기억이 있고요. 석촌호수 거기에 지금 매직 아일랜드나 이런 그 뭐 무슨 아일랜드가 뭐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 막 있고 거기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호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는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먼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시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할아버지 시대죠. 그럼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교육을 강조했을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1945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 해방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강점되어서 35년간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다가 35년 만에 해방이 되고 우리의 나라를 갖고서 쭉 가서 지금 2023년까지 쭉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4년에 새해가 열렸고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몇 년이에요? 80년이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과정이라는 걸 갖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는 뭐, 중학교 때는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심지어 이제 유치원, 예, 유아교육과정까지 해서 각각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시대적으로 변천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또 임용시험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내용이 많아요, 은근히. 씨발, 이거 다 어떻게 해요? 하는데 시험은 여기서 주요하게 제가 짚어드릴 것만 할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봐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은 본격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가 나와요. 여기.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올해 시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발령이 합격하면 발령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발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이 몇 년입니까? 25년이잖아요. 2025예요. 그러면 2025년에 발령이 딱 나면 이제 드디어 중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2022가.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전격적으로 하고 다 공고가 났기 때문에 작년 시험부터 매우 많은 문제가 이쪽으로 나오고 여러분 때는 이제 여러분이 내내 이제 딱 가자마자 중1도 가르치고 중2도 가르치고 중3도 가르치고 이럴 텐데 내년에 발령 난다고 전제를 하면 2,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 앞서 언급했던 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고 1학년은 2022를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어떨까요? 교과서도 다르죠. 2, 3학년은 2015에 맞는 교과서, 1학년은 2022에 맞는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존나 복잡해요. 예. 교육과정 짜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면 전체 학년이 다 2022가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규 교사들은 앞으로 계속 2022에 입학할 학생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의 주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총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체육과 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총론은 뭐냐? 모든 교과에 다 적용되는 공통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있다 보면 어떤 역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과정이 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데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수학의 역량 따로, 체육의 역량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과를 통해서 뭘 키우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인간상은 무엇인지
좀 이따 보면 교육과정의 인간상 보면 확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교육과정에 있는 인간상만 제대로 구현하면 종교도 필요 없고요. 법도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걸 잘 지키고요. 모든 걸 아름답고요. 모든 걸 더불어 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모든 교과 그러면 범교과 그러거든요. 범교과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우리가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체육과 또는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물리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강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으로 교육과정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총론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거, 강론은 어떤 특정 해당 교과에 맞는 교육과정. 자, 그래서 이 총론의 내용과 강론의 내용이 시험에서 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년에 발령 나면 다시 한번 1학년은 어떤 교육과정? 2022. 2, 3학년은 어떤 교육과정? 그 앞대 2015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2, 3학년은 2015고 1학년은 2022니까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제를 짤 때 그것들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이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심은 항상 2022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 우리가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전체는 학생들이 고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체육 계열은 어떤 선택 과목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저기 우리 교재에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로는 이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차상을 보면 아까 존나 길었던 거는 교육과정기 변천기지만 하나하나가 몇 쪽씩 안 되고 이쪽이 굉장히 주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이런 내용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따라와요. 알았죠? 예, 자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교육과정 이론 내용을 7쪽의 챕터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의 내용을 보면 체육과 교육과정의 의미와 본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체육교과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죠. 예. 자, 체육교과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 어릴 때 학교를 다녀서 지금 나이까지 체육교과가 안 배우던 때가 없었죠. 뭐 잘 배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 대충 그냥 공 갖고 놀아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그냥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체육교과는 반드시 있었죠. 중학교 때 있었죠. 고등학교 때 있었죠. 중학교 때 있었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체육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체육사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면요. 체육교과의 필요성이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있었냐? 그것도 아닐 뿐더러 또 아까 우리가 교육과정 아까 얘기할 때 해방 이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체육교과는 한 300년, 400년, 50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과에 탁 들어온 거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해방 이후. 그러니까 실제로 체육교과가 필수 교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채 100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체제에서 체육을 교과로서 예를 들면 수요일 2교시에 체육이 있다. 뭐 금요일 5교시에 체육이 있다로 딱 박혀서 가르친 지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달리 얘기하면 그럼 그 전에는 왜 체육이 그런 필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왜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그래 평상시에 하면 되니까라는 거. 그럼 이건 뭐냐면 애써 가르칠 필요가 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선생님이 왜 필요해? 그냥 뭐 그냥 수업 끝나면 애들이 그냥 실컷 뛰어놀고 이러는데 뭘 또 그걸 교과로 가르쳐?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또 이거 봐봐요.
그럼 우리는 또 수업 끝나면 우리는 실컷 뛰어놀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또 수업 쉬는 시간 내에도 우리는 계속 뛰어놀았던 경험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짧은 그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번개같이 매점에 가서 먹고 다 입까지 깨끗이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음 수업을 했던 그런 슈퍼맨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플래시맨 같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뛰어놀고 또 뭐 체육 수업으로 배우고 또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 운동장이 있고 또 내 집 근처에 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때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았던 기억, 또 주말에는 같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 또는 더 좋은 놀이터를 찾아갖고 뭔가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또 다른 교통수단을 갖고 놀았던 기억들이 여러분 다 있기 때문에 놀이터는 당연히 항상 우리 주변에, 또 운동장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놀이터가 역사에 등장한 게 15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떠냐? 그냥 공간에서 했던 거야. 그냥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어떠냐?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공기에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시절에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죠? 예. 유럽에서 일었던 산업혁명에 키가 됐던 게 결국은 뭐냐면 석탄으로 떼는 열입니다. 공장에서도 에너지를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뗍니다. 그렇겠죠? 공기 어땠을까요?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스모그 현상 발생하면 사람들이 죽고 대기오염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했던 것들도 실제로 150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예를 들면 공장으로 일 나가고 도시에서 그렇게 스모그가 끼고 할 때 아이들은 그냥 공간, 유해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그 물의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기에 종벌레와 같은 물을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는 안 좋은 물로 바뀌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존나 오래 살지? 예를 들면 저희 부친께서도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체육과 출신입니다. 운동을 하신 분이시고 물론 이제 사회생활은 이제 공공기업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체조 국가대표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누나는 영문과 출신이고요. 저는 체육교육과 출신이고 제 동생은 미대 출신이거든요. 삼남매가 서로 전공이 제각각이고 개성은 다 다른데 초등학교 때부터 물구나무 서기를 다 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방 안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는지 우리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중고등학교 커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재밌게 자식들을 당신이 잘하시는 걸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돼서 저희 누이도 저도 제 동생도 운동하는 데서는 크게 저항 없이 재밌게 컸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 스포츠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요 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다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왔다면 인생에서 자신한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만약에 어릴 때 공부하거나 할 때 가족이 운동하면 막 때리고 못하게 하고 했나요? 안 했으니까는 거기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막 뛰어놀 때 아이고 잘한다 잘 뛴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뛰고 방정이야 저 자식 저거 앉아서 공부나 하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달하고 신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50년 전에는 모든 교육이 가족 중심이었던 거예요. 공교육 제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예를 들면은 아빠나 엄마가 뛰어노는 걸 좀 권장을 했으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체육 활동을 한 거고 어디서는 공부만 해라 문학만 해라 했다면 체육을 못했을 거야. 환경이 그랬던 거야.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것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지나면서 사회적 각성 많은 지식인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게 나중에 체육사에서 배우는 놀이터 증가 운동이라고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무브먼트라고도 얘기해요. 플레이그라운드 운동. 그러니까 우리 왜 아파트 단지 가면 을의 놀이터 있죠. 학교 가면 운동장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량진에 이렇게 정신없는 이 빌딩 숲에도 우리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도 놀이터 있네? 어딘가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법으로 학교의 운동장, 놀이터는 쉽게 못 건드려요. 거기는 공원이니 뭐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지의 성격이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비싼 땅에 그 몇백 평 되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고 우리 노량진 청소년 여기 임용고시 수험생들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1,500원짜리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뽑아갖고 쉬는 그 공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간같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군가는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강력하지. 이렇게 된 데는 100몇 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뛰어노는 저 열정, 저 정력, 저 활력을 억제해야 될까? 권장해 줘야 될까? 할 때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김용우라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는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논다고 하면 혼내야 되고 앉아서 신의 기도를 하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중세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체육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열렸던 거고,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던 루소의 자연주의는, 루소와 같은 선각자는, 루소는 우리가 에밀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겠지만 교육자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정치사회 개혁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최고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이라든가 이런 정치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난 기저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그 다음이라도. 근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론이라든가 에밀이라든가 이런 책에 아이의 자연스러운 놀이 욕구를 키워줘야 된다 하면서 자연주의를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학교는 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 뜻을 보고 범의 학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바제도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자신은 완전 개 논팽이였지만 뜻은 좋아서 범의 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루소의 자연주의와 같은 걸 구현하고 거기에 있던 하필이면 근대체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츠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근데 지금 얘기한 바제도우라고 구츠무츠 이런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체육이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체육사에 보면 독일 하면 체조와 같은 체육, 영국 그러면 스포츠. 여러분 손흥민은 어디서 뛰고 있어요? 그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영국에서 뛰고 있죠. 축구의 나라, 스포츠의 나라. 그래서 영국은 스포츠라는 걸로 체육의 한 틀을 잡고, 독일은 체조와 같은 체육으로 한 틀을 잡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뻗어나가면서 독일 체육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국의 스포츠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자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하고 난 다음 자신들이 USA라고 하는 미 연방국가를 만들어내고 교육체제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체조와 스포츠를 받아들이면서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문화, 즉 미국 나름에 갖고 있는 자유주의, 즉 왜냐하면 미국도 프랑스라든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였잖아요. 신대륙으로 건너온 식민지. 그 식민지에서 독립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독립전쟁이잖아요.
독립전쟁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미국의 남북전쟁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링컨을 위시로 한 북부군이 이기면서 인종 차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제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면서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많지. 그러니까 어때? 아이들의 욕구를 억압하겠어? 자유롭게 풀어놓으려고 하겠어? 자연스럽게 풀어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학문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용주의라든가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지. 그러면서 우리가 체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영국의 스포츠, 독일에서의 체육, 체조였는데 도리어 체육이 팍 하고 꽃을 피운 건 이 좋은 것들이 다 미국에 이식되면서 거기서 신체육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체육사에서 보면 신체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다 할 때 미국 내용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호불호를 넘어서, 저도 미국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대적인 어떤 그 특성들이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교육과정 할 때도 그랬죠. 그 시대, 해방기 때, 아빠 때, 또 할아버지 때, 여러분 때 추구하는 교육이 다 다른 거야. 우리 때 디지털 교육 그런 얘기 없었어. 할아버지 때는 더 그랬겠지. 근데 여러분 때는 당연히 있지. 어찌 보면 생활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과정 보다 보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딱 박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또 할배가 되겠지? 그러면 또 여러분의 후속 세대는 거기에 맞는 또 무엇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제가 쭉 이야기하는 이 틀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하나의 교육적인 틀로 담아내는 게 체육일 거 아니야? 그래서 체육이 쭉쭉쭉쭉쭉 얘기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는 어느 합의점이 나오게 된 거야. 체육 교과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체육 교과가 딱 들어오게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체육 교과 이제 필요성은 나왔어. 뭘 가르치는 거야? 수학. 선생님, 수학 때 뭐 배웠어? 곱셈, 뺄셈. 그거 고등학교 때까지 내려 배웠어? 그렇지는 않지. 막 고등학교 때는 막 미적분도 배우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걸로 배웠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이과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열 뭐까지 뭐 무지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이제 좀 교육이 좀 다르기는 했겠지만 뭐 요즘 이렇게 문제집 보니까 뭐 문제 수준 다할지 모르지만 배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군요. 근데 거기서 보면 봐봐. 여러분도 이제 대학교 이상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 안 들어? 시발 일상생활 하면서 보니까 수학 때 배웠던 거에 100분의 1만 있으면 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네 이러잖아. 그지? 내가 빵을 5천 원짜리 샀어. 10,000원을 냈어. 얼마 받아야 돼? 5천 원 받아야 되지. 그거의 계산의 근거는 뭐야? 10,000 빼기 5천은 5천이다. 그거잖아. 근데 빵을 2개를 샀어. 5천 원? 5천 원. 근데 그날 2 플러스 1이래. 그러면 그때 2개만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 갖고 오지. 더 갖고 오지. 그러면서 머릿속이 어떻게 돼? 아까 2개 10,000원이었는데 하나가 덧붙여지면서 3개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당 5천 원이 아니라 3,333원 정도의 꼴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와, 하나당 예를 들면 한 1,670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네. 이게 계산이 되니까 하나만 살려다가 2개를 사서 하나를 더 주는 요걸 살 거 아니야. 원래 빵 하나 살려고 하다가 나도 그러거든. 편의점 딱 가고 음료수 하나 딱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날 딱 2 플러스 1이래. 난 좀 1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는데 2 플러스 1이래. 그럼 하나 살려다가도 어떻게 해? 3개를 사갖고 오잖아? 그러면 결국 하나 먹으면서 2개는 차 옆에 놔뒀다가 집에 가서 그러면 와이프가 아니 이 음료수는 뭐냐 해서 아니 뭐 또 2 플러스 1 샀지.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좀 이렇게 돼서. 근데 그 계산도 아까 얘기했던 곱하기 나누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은 사칙연산만 하면 살아가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 뭐 우리가 살면서 인테그랄이 어떤 적분해 또는 뭐의 미분해 이런 거 하니? 나도 고등학교 이후 졸업해서 수업하다가 역학 가르칠 때는 한번 하지 쓸 일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수학은 그렇게 가르칠까?
초등학교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했으면 고등학교 때는 숫자를 좀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4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21억 3,222만 원 곱하기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건 똑같다. 원리는. 그러니까 또 다른 수학으로 하지? 그러면서 그 수학이 갖게 되는 여러 과목들이 우리의 어떤 각종 지능이나 지적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교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수학 교과 정체성일 거야. 그 다음에 또 봐봐.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클래식 음악 들어요? 가끔 언제 들어요? 그렇죠. 잠잘 때 들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이제 강의 준비할 때 마음이, 저도 이렇게 유튜브 딱 틀면 아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 제가 항상 듣는 거라 아예 그냥 알고리즘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내 나와.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왜 우리는 초, 중, 고에 음악 수업을 했을까? 그냥 음악 대신에 음악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음악을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그림 그릴 시간 있어요? 최근에 뭐 그림 그려봤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그 미술 시간 하죠? 이게 다 누군가가 그 교과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음악은. 미술은 뭘 가르치는겨? 또 수학은 뭘 가르치는겨? 그러다 보면 체육도 당연히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겠어요? 체육은 도대체 뭘 가르치는겨? 그럴 때, 자, 선생님, 체육은 뭘 가르치는 걸까? 야, 씨, 저 존나 저렇게 있어 보이는 듯한 저 답, 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답. 자, 좋아. 선생님, 체육은 뭘 가르쳐? 운동 가르쳐. 자, 선생님, 체육은 뭘 가르쳐? 경험? 어떤 그 운동 경험? 예, 네, 그런 이런 식의 다양한 답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그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체육교과에 대한 정체성에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체력을 길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거. 운동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대본에 어떻게 나오냐면 체력 길러는 걸 그 일주일에 그 한 2-3시간 그 45분에서 50분 수업해갖고 길러줘요? 체력 길르려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2-3시간씩 뛰고 팔굽혀펴기 하고 그냥 체력 트레이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체육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근처 저기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뭐 1년 딱 그냥 끊으면 하면 100만 원이면 그냥 딱 하고 그냥 하는데 뭐 그걸 무슨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공격들을 하나하나 견뎌가면서 체육교과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 체육과는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친다 이거야. 신체활동 지식. 그러니까 교과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체육교과는 그 지식 가운데 신체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다. 이렇게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거 외울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신체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봐봐. 앞구르기를 해. 체조의 앞구르기를 해. 어떻게 하면 잘 굴르지?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야 잘 굴러가겠지? 그러면 동그랗게 만들면 왜 잘 굴러가? 내 몸이 이렇게 펴 있는 상태도 있고 동그랗게도 말 수도 있는데 왜 동그랗게 말면 잘 굴러가? 공이 원래 잘 굴러가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공은 왜 잘 굴러가? 그럼 왜 필 때와 일 때 같은 굴릴 때도 왜 모았을 때 잘 굴러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역학적인 지식들이 나오죠. 즉 우리의 몸의 모든 신체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체육교과에서 가르친다 이거야. 그럼 그 관련된 걸 뭐 물리 시간에 일일이 다 시간 내서 가르칠 거야? 아니면 이 신체 활동 가운데도 어떤 표현 활동과 같은 무용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도 리듬이 있고 은율이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음악 시간에 가르칠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지식을 담당하는 교과가 체육교과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 교육 과정에서 바로 이런 속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자, 봐봐. 운동 기능을 체육교과가 가르친다. 아니, 주당 2시간 혹은 3시간 해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이야. 만약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하면 90분이야. 90분 중에 출석 부르고 뭐 부르고 정리하고 뭐 부르서 실제 학습 시간 따져보면 그 2시간에 30분도 안 돼. 30분을 그것도 대단히 수업 상황에서 뭘 배워갖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야. 차라리 끝나고 나서 동네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능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이것을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지향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또 다른 활동을 더욱더 많이 하면 되고, 또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또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교과가 체육교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약간 만물 박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 보면요, 체육교수법, 체육교육과정 이론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학, 생리학, 심리학 등등의 과목들은 우리가 교과 내용학이라고 속칭 부르는 그 과목들은 결국 뭐냐, 방법적 지식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체육교과가 어렵죠. 실제로 우리 체육교과 여기 학원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 저만큼 나이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40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배우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한 20, 30년 전에 체육 수업을 받았을 때 그 내용과 지금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요. 체육에서 이런 거 다루냐고. 예를 들어 화학 선생님이 생리학 가다 보면 이런 거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선생님이 우리 쪽에서 구조 기능주의랑 갈등 이론 막 이런 거, 비파 이론 막 이런 거 다루면 아니 체육에서 이런 것도 하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완전히 인문사회과학인 체육사, 심리, 사회학부터 자연과학인 생리학, 역학까지 다 알아야 돼요. 신체활동 지식은 바로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돼서도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파지하려고 노력하고 연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체육은 교육의 매체로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다른 교과, 국어 같으면 언어라든가 수학 같으면 숫자, 또는 과학이면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자신들만의 교과 지식을 가르치게 되죠. 외울 내용 하나도 없죠? 설마 여러분 이거 표로 딱 정해서 체육은 신체 활동, 국어는 언어, 뭐 이렇게 외운 전혀 필요 없어. 이해만 해. 지금은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체 활동 지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체육교과에서의 지식은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여기 보면 명제적 지식, 이거는요 뭐뭐를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뭐뭐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명제적 지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실천적 또는 방법적 지식은 뭐뭐를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안다와 뭐뭐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어플레이의 의미를 내가 알아. 근데 일상생활이라든가 축구 같은 거 할 때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아. 그러면 명제적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방법적 또는 실천적 지식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제적 지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또 conceptual knowledge, 그래서 개념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뭐뭘 아는 것. 그 다음 방법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 또는 실천적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체육은 뭐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걸 바탕으로 뭐뭐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매우 중시하는 교과가 체육교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체육교과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적으로 신체활동 지식을 교육하는 교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체활동을 단순히 외연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은 기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신체 활동 그 자체가 운동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냥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표현해 봐요. 알았죠? 손을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옆 사람도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다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내려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실에서 손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몸에 배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서 신체 활동 중에 자 우리 손을 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애들은 운동장에서 존나 찐따지 이거 이러면 근데 그때 손을 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딱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든다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다 안전한 환경 내에서 자 우리 돌아보자 그래봐요. 선생님 돌아보자.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돈다는 의미가 아닌 건 알 테니까 어떤 아이는 제자리에서 삥 스핀 동작을 할 거고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카트힐 동작으로 도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굴르는 애도 있을 거고 돈다는 의미를 다 각각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떠한 단어와 개념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움직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형화시킨 게 움직임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체육사 같은 데서 이제 배울 때 이걸 라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임 교육과정 모형에서 이런 걸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기능의 숙달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개념을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드는 아이는 바보고 이렇게 드는 아이는 존나 똑똑한 아이예요.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자신이 알고 있고 표현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표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교육에서는 표현 능력,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느냐의 능력이 중요하지 잘한다, 숙련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자꾸 제 체육의 관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신체 활동이 또 인지적 요소와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외울 필요 하나 없습니다. 로스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모스턴과 애쇼스. 모스턴은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체육 교수 스타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시형 스타일부터 자기학습형 스타일까지 11가지의 수업 스펙트럼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라이트는 그래서 여기 라이트라는 사람이 아까 여기 보면 실천적 지식 아까 제가 실천적 지식이나 방법적 지식은 뭐뭐를 안다였어요 뭐뭐를 할 수 있다였어요. 왜? 아까 안다는 건 뭐였죠? 명제적 지식 또는 개념적 지식. 예, 그것만 알면 돼요. 뭐뭐를 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힘 이퀄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이걸 아는 거는 명제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F는 ma에 의해서 내 몸이 질량은 일정한데 그러면 가속도를 더 키우면 힘이 커지겠구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천천히 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와 처음엔 빠른데 나중에 느려지는 경우 보면 평균 속도는 똑같지만 왜냐하면 평균 속도는 똑같지만 점점 빨라지는 거와 점점 느려지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속이 더 높을까요? 점점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게 하면 힘이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을 칠 때 처음에 빠르게 하다가 느리게 치는 것보다 처음엔 느리지만 점점 빠르게 하는 동작을 하면 더 강한 힘으로 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는 것은 명제적 지식, 할 수 있는 건 방법적, 실천적 지식. 이거를 우리 체육교과가 알게 하는 거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5번에 체육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수행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 우리 가까이 중앙대학에 매우 훌륭한 유정혜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에 보면 3. 따라서 체육교과 내용도 신체활동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선별하여
체육교육학 내에서 모든 체육교육자가 공유하고 합의함으로써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여기에 보면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 신체활동 지식을 세 가지의 요 구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개념적 지식 나옵니다. 아까 개념적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됐죠? 또 다른 용어로. 그렇죠. 명제적 지식이라고도 했죠. 뭐뭐를 어떻게 한다? 안다. 예. 그래서 여기 라이트가 제시한 명제적 지식이 바로 이 개념적 지식이다.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밑줄 쳐놓고 외워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수행 지식은 자 수행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했죠? 여기 봐봐요. 방법적 지식. 그러니까 이 수행 지식은 결국은 뭐냐면 방법적 지식으로 뭐뭐를 안다예요. 뭐뭐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관계 지식이에요. 예. 릴레이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예. 만약에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치는데 어떤 지식을 갖고 내 운동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역학에서 배울 텐데 그 개념을 알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때 요러한 것들 간에 어떠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를 알 수 있다면 더욱더 명제적 지식과 수행적 지식을 신체활동에 적용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지식 또는 관계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관계 지식을 보면 신체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 지식은 뭐냐면 하나의 지식과 지식 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릴레이션도 중요한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정의적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제가 이제 가끔 수업하다 보면 가족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오면 혼나고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텐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제가 그걸 풀어야 내가 강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와이프한테 여보 이제 내가 말이야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제 지금 한참 책이 그 내용학 3권의 작업들이 지금 거의 2달째 되고 있는데 그 3권 작업이 아직 안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다 끝났고 내용학 1, 2권 끝나고 3권의 맨 마지막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하다가 여보 커피 마셔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갔어. 그래갖고 이제 제 집이 이제 2개 층이어 갖고 와이프로부터 피신할 때는 저 2층으로 가고요. 예, 혼나면은 괜히 막 제 방 가서 이렇게 옹색하게 있다가 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서 이렇게 울면서 잠자고 막 그러는데 또 즐겁게 커피 마셔요 피곤한데 그래서 딱 내려갔어요. 근데 일하기가 싫더라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여보 내가 말이야 벌써 강의한 지가 23년 되잖아. 올해로 이제 20년. 아유 벌써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제 친구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교사니까 대부분 이제 교감들은 불쌍하더라.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교장 되는 친구도 있는데 교감인 친구가 지금 한 5-6명 되고 이제 부장교사가 대부분이고 이런데 교감들은 방학도 없어. 불쌍해. 난 또 월급이라 존나 받는 줄 알았지. 대부분 월급도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 이제 교감이니까 이제 이렇게 감투만 써서 야 대구 나니까 별거 없다 그러고 와이프한테 혼난데 교감 되면 뭐 삶이 바뀔 줄 알았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방학 때 놀지도 못한다고 맨날 혼난데 근데 친구들이 12월 이제 그 20 며칠 28일 29 이때 요즘 방학을 하잖아.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러니까 방학도 짧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즘 한참 노는데 그 친구들이 한참 수업할 때 나는 놀았단 말이야 한다가. 근데 이번에는 뭐 이거 작업 안 하고 놀지도 못했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강의를 하려고 말이야. 내일 모레 이제 개강인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들어. 애들을 못 만나니까 좀 재미가 좀 없을 것도 같고 뭐 이랬어. 근데 한 번은 저기 지방 내려갔다가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저기 해운대 갔다가 학생들을 만나갖고, 예, 나 모르지 그 학생들을 인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그 서울 놈들이던데 또 어떻게 또
임용고시 합격하고는 거기 놀러 왔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갖고 또 아주 되게 기뻤는데 뭐 개인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혼났네. 그래갖고 이렇게 왜냐면 맨날 이렇게 양복 입고 있다 그날 저 그 무릎 튀어나오고 후끈한 잠옷 같은 그 뭐죠 이거 추리닝에다 개 끌고 가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쁘긴 되게 기뻤어요. 근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야. 왜냐면 또 이번에 또 또라이 같은 것들 와갖고 또 뭐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니까 적극적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다 몰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막 수업하다 막 졸고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항상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두려워요. 예. 20몇 년을 만나봤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선생님 몇 살이에요? 25살이면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2살이었을 거란 말이야. 1살, 2살. 어? 선생님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강의 막 시작해갖고 대전에 성심당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그 기저귀 찾던 아이가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 시간이 그렇게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 여보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랬어 와이프한테. 여보 왜 그러니? 나보고 이제 드디어 중년에 우울증이 왔나 보다 그런 거야. 왜냐면 항상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 다 합격 발표됐잖아요. 1차 합격 발표되고 뭐 이랬는데 너무 강의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 뭐 이랬어. 네. 그럼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당신 뭐 만나고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같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저는 제일 즐겁게 먹었던 게 제 친구들이랑 강의를 끝났는데 저녁 때야 영등포에서 만나자. 여기서 가깝잖아. 노량진에서 영등포가.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을 만났어. 그러니까 저도 양복 입고 있었고 내 친구들도 다 양복 입고 있었단 말이야. 평일이었어.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을 거야. 다 이제 직장에서 나와갖고 만났는데 술을 먹었다. 저녁 먹고 막 고기 먹고 술 먹다가 막 깔깔대고 막 우리 어릴 때 얘기하고 막 하면서 울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그냥이 아니야. 그냥 쏟아 부어. 근데 이제 술도 먹었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 비가. 그래갖고 나부터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이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입고 튀어나가는데 내 친구 키 185에 120kg. 한 친구 180에 100kg.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작아.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은데 그 세 명이 빗속에서 막 뛰어다녔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먹고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 친구 차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내 친구가 차를 뽑은 지 이틀이 됐어. 뽑은 지 이틀? 근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 그 주차장에 그 밖에 있는 친구 차에 나랑 내 친구가 올라탔어. 새로 뽑은 차야. 나는 본네트 위에 이렇게 얹었는데 아까 185에 120kg 친구는 차를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해서 이렇게 내려왔어. 뽑은 친구 황당해갖고 어이가 없었겠지.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지도 막 이러더라고 막. 그리고 그날 흠뻑 젖은 채로 헤어졌어. 응? 근데 다음날 친구한테 이 개새끼들아 이거 차가 다 찌그러져갖고 지금 뽑은 지 며칠 만에 지금 술이 뺏겨갖고 뭐 견적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견적 그렇게 나왔냐? 그럼 우리가 뿜빠이 해야지 뭐 이러잖아. 그래 애쓴다. 그리고 다 끊어 우리는. 우린 뭐냐? 나중에 내 차 뽑으면 나도 새 차 뽑으면 너도 올라타. 우리 그 신경 안 쓰거든. 근데 뭐 친구는 그래. 또 내 친구 자체도 이 개새끼들아 이거 얼마 나왔으니까는 뭐 얼마나 이런 얘기도 안 해. 근데 지금도 만나면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할배 같고 꼰대 같은 얘기지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절이나 이런데 행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즐거운 거야. 물론 내 와이프는 또 안 그래. 혼자 있을 때 즐겁대. 자기는 혼자 있을 때 막 생각하고 이러면 즐겁대. 제 와이프는 또 미술 전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틀려. 난 체육이고 이게 좀 달라. 어쨌든 달라. 근데 다른 걸 인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편안하다. 편안함이 좋대. 너무 막 사람들이랑 만나서 정신없는 거 싫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신없어야 좋아. 그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러니까는 맨날 윗방에서 뭐 작업하면 외로운 거야.
강아지만 와도 즐거워. 걔랑 노는 걸로도 즐거워. 봐봐. 사람마다 다르잖아. 우리 선생님은 혼자 있을 때 좋아? 여름이랑 어울려 있을 때 좋아? 혼자 있고. 우리 선생님은 어때? 그럼 비 오는 날 어떻게 하고 싶어? 술 먹고 미친 듯이 놀고 싶지. 물론 남한테 피해만 안 준다는 거. 우리가 만약 그때 자동차로 딴 사람 자동차였으면 그럴 리 없죠. 내 친구가 새 차를 뽑았다는데 너무 좋잖아. 그렇지.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잖아. 그러니까 올라탔던 것 뿐이야. 우리는 그냥. 근데 선생님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럼 만약에 여러 명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 보면 외로운 늑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또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은 설레발치는 사람들 저런 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이걸 다 인정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식은 하나만 갖고 존재하지 않아. 이 지식은 서로 관련을 맺어야 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관계 지식이야. 그리고 봐봐. 혼자 있을 때 즐거워도 그 혼자 있을 때 즐거움과 여럿이 있을 때 즐거움은 즐거움의 방향과 질이 다를 뿐 그 자체로 즐거운 거야. 그러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소중하면 그걸 인정해야 돼, 안 인정해야 돼? 인정한 거지. 그걸 우리는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지. 관계 지식은 결국 뭐냐면 관련성을 알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러면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어느 교육이 꼭 맞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지. 요건 요런 걸 강조하고 요건 요런 걸 강조하고 그걸 알려면 관계를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알아야지. 만약 자기 걸만 알면 그때 뭐가 돼? 도구마에 빠지지. 혼자의 생각. 그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생각. 상대를 인정. 만약에 선생님 우리 사회는 좀 약간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예, 평등. 선생님 약간 불평등한 것 같아요, 평등한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우리 기회라고 하는 게 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좀 우리 생각들은 다 있는. 이거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맞고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발 저 사람은 나랑 틀린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새끼, 나쁜 년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려면 다 그걸 알아야지만 저 사람은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렇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식한 것들이 뭐냐? 책 한 권만 갖고 주장하는 애들이야. 한 권만 존나 파. 이해되죠? 어떤 이론도 한 권만 파고 자기가 아는 거 외적인 건 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만 아는 애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를 텐데 그것을 알려면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되지.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면요. 첫째는 공식성을 갖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무엇이에요? 공식적 수준.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 혼자 주장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2022 체육과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어떤 공식적 문서로 나와 있는 특성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공식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성 내용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교육과정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성이에요. 하나의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은 체육 교과목에도 여러 학교가 있거든요. 그 교과목은 이렇게,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또 유초등 체육에서는 이렇게, 중학교 체육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체육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공식성. 두 번째는 계획성.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특정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인텐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특정 의도, 교육적 의도. 예.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 뭐랄까 그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그 평가의 명암이 극명하게 가릴 수 있는 대통령이 전직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따님도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예, 전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분 따님이시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이제 그 집권을 하고 그리고 한참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이제 그 11.6대 이제 그 총탄에 이제 가죠.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영화에도 핫한 서울의 봄이 배경이 되면서 전두광이 그 전두광이가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이제 5.1 그 12.12 쿠데타를 통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대는 좀 멀지만 저 세대 때는 전시랑 미팅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시이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자신의 성을 전시라고 밝히지 못하는 일가에도 있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멀잖아. 지금 2023년에 1981년이 42년 전이야. 너무 멀잖아. 1980년, 1979년, 12.12, 1980년 광주 그 민주항쟁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최정예 군인들을 일반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데 동원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치욕이죠. 근데 그게 43년 전이야. 그러면 내가 대학 다닐 때로 보면 일제시대야. 아, 그럴 거 아니야. 40 몇 년 전이. 내가 88학번인데 거기서 45년 전을 해봐. 그럼 43년일 거 아니야? 해방 전이야. 그때 나 때도 일본 해방, 그 일제시대가 굉장히 멀었거든. 완전히 역사의 저쪽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1980년대가 완전히 역사의 저편이고 88올림픽 어디서 들어봤죠? 88올림픽을 나 1학년 때 했어.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체육관이 지금 뭐였냐면 그때 탁구 경기장이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탁구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유남규라고 하는 분이. 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는데 그걸 밖에서 봤다고. 역사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멀잖아. 그지? 그럼 이게 시대가 다르잖아.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 우리 선생님이 존나 꼰대구나. 근데 어떡하니? 시간이 흘러 나가 나이를 먹은 거지. 내가 나이를 먹고 싶어 먹은 거 아니야. 자기 아까 첫사랑 고2 때라고 그랬지. 그리고 7년 지났다고 그랬지. 그렇게 7년이 4번 지나가면 28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 나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가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시대가 다르잖아. 그 선생님 저기 아까 성은 씨? 응. 성은 씨한테 그 좋아해 뭐 이런 거 할 때 스마트폰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7년 전, 8년 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쫙 퍼졌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 10년 좀 넘은 걸로 같다. 선생님은 자 혼자 있었을 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있었지? 이러면서 2011년? 2011년? 아마 분명히 자기가 샀던 거와 관련돼서 했을 것 같은데. 예, 2010년 전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으로 몇 년이에요? 13, 14년이죠. 선생님 저기 뭐야 지갑 두꺼워 안 두꺼워? 지갑에 돈 얼마 있어? 다 카드 안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카드 안에 있어요? 카드 안에? 선생님은 지금 제 지갑에 한 50몇만 원 정도 있거든요. 예, 많죠? 예. 근데 이게 와이프가 준 용돈인데 쓸 일이 없어. 아, 왜냐면 와이프가 여보, 그래서 이제 저도 용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월급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씨발. 벌기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매번 와이프가 이렇게 보면 제 이제 그 내역에 이렇게 보다 보면 대충 돈이 없을 때쯤 되면 이렇게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또 표정이 이렇게 이게 힘없이 떨어지면 입금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도 별 돈을 안 쓰거든요. 쓸 일이 진짜 없어. 선생님이 뭐 여러분한테는 좀 죄송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담배 제 집 앞에 CU에서 내갑 사는 거 일주일에 내갑을 펴서 그 내갑 사는 거
꼬박꼬박 만 얼마 결제되는 거라 아까 2+1 그런 거 음료수 몇 개 사는 거라 가끔 식사짜리 할 때 빼놓고는 사실 돈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는 현금을 또 쓸 일이 없는 거야. 왜냐면 저도 다 카드 결제라든가 뭐 핸드폰에 NFC 기능 갖고 이거 결제를 하니까 쓸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 그럴 거야. 현금 다 주고서 지금 일일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근데 이 시절이 십몇 년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변한 이 변화가 그 이전에 10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심지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할아버지들은 왼종일 유튜브 봐요. 예, 진짜. 저희 어머니도 맨날 봐요. 그러다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고. 아주 미치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근데 이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 각각의 교육 과정이 이 변화를 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교육 과정 보면 어쩔 땐 7년, 어쩔 땐 10년 이렇게 바꾼다고. 근데 지금의 변화를 교육 과정이 담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이 인강을 몇 개월 후에 보는 분들은 또 구닥다리 얘기해도 되겠지만 S24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 AI 폰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초방에 사버리리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아무리 비싸도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산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와이프한테도 내가 이번에 반드시 살 거라고 막 이게 벼르고 있거든요. 나 핸드폰 맨날 뭐 요금제 얼마 이래 갖고 이렇게 샀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기다려. 내 진짜 몇백만 원 돼도 살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변화가 챗 GPT 나오고 또 변화가 엄청 빠르지? 교육 과정이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해봐. 없을 거야. 그래서 아까 교육 과정이 여러분 언뜻 봤는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가다가 2007 계정, 2015 계정, 2022 계정 이렇게 되잖아. 몇 차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 계정을 해. 교육 과정이. 그래서 체육은 그나마 나. 축구가 뭐 5년 만에 갑자기 룰이 그냥 막 바뀌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예를 들면 기술 과정, 컴퓨터 교과 이런 건 어떨까? 그 안에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OS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각종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계속 바꾸는 거야. 그걸 우리는 나중에 수시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 수시로 개정한다 이거야. 근데 그때마다 그 교육 과정은 다 그때마다 의도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저번에 와이프랑 여행을 가끔 여행을 갑니다. 예.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연말 때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응? 어떻게 하다가 일출은 보고 싶은데 동해는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남해로 가자. 근데 남해를 가면 어디를 갈까 하다가 문득 거제가 생각이 나서 부모님 모시고 거제를 갔어요. 운이 엄청 좋았어 이번에. 동해안은 날씨가 너무 흐려갖고 일출이 못 본 거야. 근데 남해안만 좋았어. 거기 일출을 봤어. 나도 처음 봤어. 근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시면서 일출을 여유 있게 본 적이 별로 없으시다가 너무 바쁘셨으니까. 그러면 그 어른, 나, 여러분, 이 3세대잖아. 이 세대마다 그 사이사이의 교육과정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의도는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던 쿠데타 얘기하던 그 시절에는 교육과정에 반공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은 끝난 거예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에서 공산주의의 처음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죠. 소비에트 연방, 그걸 한자로 줄이면 소련. 그게 지금은 다 1980년대 후반에 분해가 돼서 러시아 무슨 스탄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 국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하나만 지금 거의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소련 국가였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왜 이렇게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 소련일 때는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국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쪼개지니까 소련이 바다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러시아가. 러시아는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반도 위에 블라디보스톡. 거기가 동해안 쪽으로 가는 유일한 항구예요. 그 다음은 저 북해. 거기는 겨울 되면 존나 추워갖고 바다가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바다마저 얼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함대가 겨울에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한 데가 블라디보스톡인데 여기마저도 추워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디로 연결돼? 지중해로 연결돼. 유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탐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이거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두 개예요. 하나는 체르노빌, 또 하나가 이번에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발전소, 일본 도쿄전력 거. 이 두 개가 제일 큰데 그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예. 즉 우크라이나가 뭐냐? 과거 소련의 핵전력의 핵심 국가야. 모든 핵미사일이 거의 거기에 배치돼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다 해체되면서 그 핵미사일이고 뭐고 다 없앤 거야. 그런데 거기가 세계 공물의 또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존나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역사야. 그 가운데 우리의 역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때 그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이 해체되고 하면서 점점 사라져갔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것만 남은 거야.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를 틀로 잡되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로 채택한 국가, 이것만 남은 거야. 이제는 뭐 공산당 얘기할 것도 없어. 물론 중국 공산당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 갈 때 뭐 힘들어요? 옛날에 단수 비자라도 받지만 지금 비자도 없이 막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중국 절대 못 갔어요. 지금은 그냥 다 왔다 갔다 해. 체제 경쟁은 끝났어. 그런데 1960, 70년대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체제 경쟁인 냉전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반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체육 시간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군대랑 똑같아요. 선생님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 가서 첫 번째 훈련소 갔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물론 첫날은 뭐 어깨 갖고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써갖고 뭐 눈물 어린 편지 하나에다 딱 해서 딱 보냈을 거고, 남들 훈련소에서 한 것 중에 첫날부터 막 총 쏩니까? 뭐 했어요? 그래요. 제식 훈련이라는 거 하죠? 예. 줄 맞춰 걷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한마디로. 좌대각, 우대각 맞추면서 오른쪽, 왼쪽 뭐 이러면서 하다가 똑바로 안 하면 혼나고 막, 그죠? 그거를 체육 시간에 했다 이거야. 군사훈련을 체육 시간에 한 거야. 그러면 그 시대의 의도가 교육과정에 반영돼 있는 거야. 자,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였지? 공식성. 두 번째가 뭐였지? 계획성. 세 번째가 뭐였지? 의도성. 이렇게 외워가요. 이건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제 할 수 있는 교사 수준의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식성을 갖추고 계획성을 갖추고 의도성을 갖추면서 실제 할 수 있는 실천성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잠재성이에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가 되는 거 있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갔잖아. 나도 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야. 딱 갔더니 와, 내가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동기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개새끼도 있고 좋은 새끼도 있고 많은데, 제일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가 와 하고 박수 쳐주고 봉준호 감독. 예, 그 영화 감독 아시죠? 봉준호 감독이 이제 제 중학교 동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요금 패대기로 먹는 건 강용석이라고 있어요. 또 강용석이라고. 예. 그 뭐 있어요. 정치도 하고 무슨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주, 근데 사실 좀 뭐 많아. 응? 그 외에도 여럿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적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극단에 있는 인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뭐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 우리 때 그냥 재밌잖아. 제 중학교가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날 끝나면 친구들이랑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프로야구를 하잖아. 그지? 프로야구를 딱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프로야구가 잠실 경기를 딱 하면은 7회 되잖아. 야구가 9회까지 하지. 7회 말 되면 야구장을 오픈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오픈을 한다고.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7회 되면 막 들어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갖고 막 응원하는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7회인데 아직 0대 0이야. 그래갖고 막 연장전 되면 그때부터 재밌는 경기 보고 오는 거야 막.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맨날 거기 주차장에서 친구들이랑 야구하고 그냥 재밌었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연합고사를 보고 이제 배정을 받는 거니까 어디로 갈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잖아. 우리 학교가 딱 강남 8학군에 딱 그 삼성역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삼성역 쪽으로 가면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저희 모교 중심으로 잠실 이제 학교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어느 고등학교가 딱 가는데 와 교훈이 너무 멋있는 거야.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되자. 존나 멋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 기독교 말씀에서 이제 나온 거죠.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되자. 그러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와, 그리고 민족의 소금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되자. 얼마나 멋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거기 배정받은 거야. 딴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배정받았을 때 다 이랬는데 나는 막 좋아했어. 와, 새로운 학교, 뭐 새로운 시설, 지금도 시설도 좋은데 딱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소금이 결국 우리 이사장님이 굉장히 짜더라고. 예, 그래갖고 그래서 왕소금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근데 어쨌든 즐겁게 다녔어. 근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우리 학교가 또 운동부들이 또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건 야구부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지금 뭐 골프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딱 갔는데 우리 학교 체육 수업이 희한하더라고. 일주일에 3번인데 한 번은 꼭 유도를 해야 돼. 체육 수업 3시간 중에 한 번은 꼭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전교생이 유도복을 사야 되는 거야. 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체육 시간 되면은 유도복 딱 이렇게 짊어매고 학교 가면서 전부 다 무슨 무도인들 같이 이렇게 하얀 띠 메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어설프게 이렇게 메고 이제 그 체육 수업에 이제 그럼 유도장 딱 가잖아. 와, 200명이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큰 유도장이 있어요. 크죠. 거의 왜 용인대만큼 크지는 않지만 꽤 큰 유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낙법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체육 수업에 근데 한 며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동아리에 내 친구가 유도부를 딱 들어간 거야. 그때 이 새끼가 한 며칠 운동하니까 막 핏줄이 막 팍팍 쏘고 막 힘이 뭐 근육이 힘이 붙는 것 같아. 그리고 야 나도 가자 그래서 유도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내내 유도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되게 아버지가 제가 운동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운동할 때 하도 많이 맞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두들겨 맞을 거고 공부에도 방해될 거고 물론 아버님 말씀을 들을 걸 뭐 들어가고 한 달 후부터 계속 졸업할 때까지 후회했습니다만 어쨌든 허건을 맞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우리 선배들은 때렸는지 몰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저 졸업하고 몇 년 후에 해체가 돼버렸는데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유도부 친구 아까 그 3명 친구들 아까 왜 차 올라탄 친구들이 다 유도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치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근데 뭐 저기 삼성전기 가고 한 친구는 현대건설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제가 다 자기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맨날 선배들한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야. 도망가자. 그래갖고 그래. 그런데 야 근데 도망갈 땐 도망가더라도 몇 명은 선배들한테 이거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항의를 할 사람으로 5명이 남고 10몇 명이 도망갔어. 그 다 다음 운동 시간이 됐는데 항의를 할 나부터 시작해서 5명이 딱 남아 있고 선배들이 야 왜 어디 갔어? 그래서 선배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했다가 5명이 존나 맞은 거야. 근데 뭘로 맞았냐? 이거는 그냥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선생님 철근으로 맞아봤어요?
살면서. 철근은 뭐냐면 진짜 쇠파이프는 가운데가 비어있지만 공사용 철근은 안에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 도장으로 내려가는 셔터문을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갖고 오래. 우리가 맞을 걸 그거 갖고 오라는 거야. 설마 저걸로 때리진 않겠지? 근데 생각해봐. 유도한 선배가 그 무거운 철근으로 엉덩이를 때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터졌죠. 예. 진짜 다 진물 나오고 난리가 났죠. 이러면서 당장 내일 데리고 오래. 그렇지만 선배님 이렇게 너무 폭력 빡 또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갔어. 호성이네 집에 딱 갔지. 10몇 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선배들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지금같이 핸드폰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딱 가자마자 우리가 하면서 엉덩이를 탁 깠더니 친구들이 다 우는 거야. 근데 우리 운동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근육이 결리고 그러면 막 이렇게 뭐 파스 바르고 막 이러잖아. 한 놈이 울면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뭔가 안 좋다 싶으니까 파스 같은 거, 그 안티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여기다 바른 거야. 갑자기 고통이 다 없어지더라. 왜냐면 하도 뜨거워갖고. 그래갖고 화장실에 전부 들어가고 이걸 다 닦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있다 울다 말고 까까까까 웃은 거야. 그 상황이 웃겨갖고. 근데 친구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다 왔어.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또 혼났지. 그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교육 과정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뭐 깡패같이 활동한 거 아니잖아요. 운동 좋아서 한 거예요. 저녁에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근데 선배들 그 당시에 그 신체 문화, 운동부 문화가 안 좋은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와서도 우리 대학의 선배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갖고 많이 달라지고 후배들한테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요.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맞아다 보면서 정도 느껴보고 나중에 몇십 년이 돼도 뭘 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육 과정은 아까 의도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 의도성의 정반대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어떤 가치나 태도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5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공식성. 두 번째가요? 계획성. 세 번째가요? 예? 예, 순서는 없어지면 생각다. 의도성, 실천성, 잠재성. 내용을 알겠죠. 이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바로 이런 부분 내에서 나중에 보면 이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공식성과 나란히 있는 거예요. 예. 공식성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잠재성은 실제 공식적이나 의도성과 또 다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 시키라고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아도 왕따 문화가 있죠. 예. 또 꼭 옆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를 도와줘야만 한다. 안 도와주면 나쁜 개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죠. 좋고 나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교육과정 속에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 이게 잠재성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요 5가지의 특성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서 좀 길게 했는데 좀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